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북핵 위기 속에서 국가의 노선, 진행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도 같이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진로와 그 국가 정체성을 동시에 바꾸려는 움직임이 집권 세력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바꾸는 구조는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감옥에 넣고 그 연장선상에서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한 것으로서 1단계, 2단계가 끝났는데 앞으로 2단계가 남았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사실상 이런 개헌은 안 되는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다른 기본 질서로, 그게 사회주의적 기본 질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개헌안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통일을 논의해가지고 이른바 낮은 단계 통일, 연방제 통일로 가는 이 단계를 밟으려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밟으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세상은 장애물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헌법을 국채 변경 수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과 야당과 언론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2번째는 한미동맹을 깨야 합니다. 이로부터 오는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 2가지를 과연 해낼 수 있느냐? 저는 결론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도를, 권력을 잡았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시도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의 장벽과 부딪힙니다.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체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체제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정신 속에 뿌리 박은 이념으로서 존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군사동맹 체제일 뿐만 아니라 가치동맹입니다.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 예술, 학문 등 이런 정신 분야에서 비슷한 가치관과 습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예컨대 중국, 북한, 러시아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저는 어려운데 무리하게 하려고 할 때 거기서 반드시 마찰이 일어납니다.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 마찰이 심하면은 내전적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 핵 위기 그리고 중국의 급부상으로 해서 동북아의 질서가 아주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말을 갈아타는 겁니다. 일종의 동맹국을 바꾼다는 것은 친구를 바꾸는 겁니다. 이혼하는 겁니다. 이혼했다 또 재혼하고 하는 거,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을 평화시에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격변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 좌파 세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경직된 이념을 따라가다가 부서지더라도 끝까지 가는 그런 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시금석이 하나 있습니다. 즉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한미 합동훈련이 재개되느냐 안 되느냐. 북한은 재개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공갈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재개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한미 동맹의 결정적인 균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누가 봐도 문재인 정권이 한미 동맹을 깨려 한다. 그리고 북한의 공갈에 굴복한다.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느냐, 떨어지느냐를 신경 쓰겠죠. 정권 측에서는. 정권 잡은 사람은 가장 신경 쓰는 게 지지율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지율이 높아질까요?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가 정권 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한국과 미국이 재개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재개하지 않으면 일어날 사태, 재개할 때 일어날 사태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부작용이 많으냐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것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날 사태는 그것은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심으로는 재개하지 않고 남북 사이에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또 다른 회담도 해가지고 이른바 가짜 평화 무드를 계속 가져가고 싶겠지만은 그게 한미동맹이라는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조금 휘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브룩스 사령관은 한반도의 준비태세 개선을 위한 연습은 반드시 해야 된다. 군사훈련 계속 할 것이다. 재개할 것이다.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주요 전구, 전쟁 전자입니다. 전구, 지휘소 연습과 한 개의 야외 기동 연습을 해마다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과거에 했던 정례 연습입니다. 이건 뭐 새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봄에 실시하는 키 리졸브, 8월에 실시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리고 야외 기동 연습, 이것은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올해도 하겠다. 다만 올림픽 기간 중에 연기한 것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벨 전 유엔군 사령관은 만약 한미 군사 훈련을 북한 눈치 봐가면서 중단한다면은 자기가 만약 현직에 있으면은 미국 대통령한테 한미동맹 폐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건의하겠다. 이런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룩스 사령관은 하원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민간인을 겨냥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포격 시스템을 전방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경우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에는 한국인이 2,500만 명 살고 미국인이 15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이다. 이 장사정포의 위협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처음으로 확실하게 이 수도권에 미국인이 얼마 사는지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15만 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2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게 중국 사람입니다. 조선족을 포함하면 중국 국적자가 한국에 약 100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북폭을 당하고 나서 보복 공격을 서울을 향해서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머리에 딱 들어올 겁니다. 한국인 2,500만 명은 뭐 안중에도 없겠지만 미국인 15만 명, 그리고 일본인 한 6만 명, 그리고 중국 사람 100만 명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또 북한 정권이 화학무기로 다양한 재래식 탄약을 개량해가지고 대포와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가능성도 있다는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국이 안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철강 수입 규제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경제와 안보는 아무 관계 없이 따로따로 하는 거냐? 아니면은 한미 동맹이 어려워지니까 경제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한국 정부죠. 한국 정부를 괴롭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훈련 재개 문제가 딱 도마위에 오르니까 문재인 정부로서는 훈련 재개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고 군사적으로도 해야 하고 외교적으로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북한이 회담할 때마다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되니까 이것은 사실상 한미연합군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게 쟁점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걸 가지고 연기했으면 연기한 거지 재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걸 또 계속 연기하는 쪽으로 가져가려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아주 식자우환이라는 말을 연상케 하는 그런 참모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 사례를 보면은 격동기 때 동맹을 잘못 선택을 한다 하면은 나라가 망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신라가 백제 고구려와 쟁투를 벌리다가 결국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는 데 성공합니다. 백제도 당나라, 수나라와 손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당나라는 신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신라가 믿을 수 있다고 선택을 한 거죠. 그리하여 백제 고구려는 망하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일본인데 일본은 원래 옛날부터 러일 전쟁 때부터 영국과 친했습니다. 영일 동맹을 통해서 러일 전쟁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1930년대에 가가지고 대륙 침략을 개시하니까 영국과 이해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영일 동맹을 해제하고 말았습니다. 자동적으로 미국과 태평양을 놓고 대결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러일 전쟁 때 일본 편을 들어가지고 화해, 협상을 유도해가지고 일본에 아주 유리한 결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때 시어도르 루즈벨트가 일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되니까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일본이 해군력을 증강시켜서 결국 태평양에서 미국과 대결하게 됩니다. 영국과 대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났고 1941년 6월에는 독일이 러시아로 쳐들어갑니다. 소련으로 쳐들어가는데 이때 일본 국가지도부는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곧 짓밟고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독일 편에 붙어야 한다. 독일 편에 붙어가지고 미국과 싸워야 한다. 해서 1941년 12월에 진주만 하와이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망국의 길로 갑니다. 태평양 전쟁 때 망국의 길로 갑니다. 영일 동맹이 있을 때는 러시아를 이겼지만 영일 동맹이 없어지고 미국과도 적대 관계가 되니까 결국은 태평양 전쟁 때 수백만 명이 죽고 해서 패전국이 되어버리죠. 한국은 그 일본이 패전국이 되는 바람에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의 프랑코,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는 일본과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프랑코는 스페인 내전 때 우파를 대표해가지고 좌파를 물리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전쟁 때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코를 지원한 세력은 무솔리니와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공군력도 보내고 해서 그런데 1939년에 이제 내전을 종식시키고 프랑코가 일종의 통일을 한 셈인데 바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1940년이 되면은 프랑스까지 항복을 받아내가지고 유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1940년 10월에 히틀러는 영국을 막 폭격하고 있었습니다. 영국만 남았습니다. 이럴 때 히틀러가 프랑코를 만나러 옵니다. 프랑코를 만나서談판을 하려고 합니다. 1940년 10월 23일인데 그 국경지대에 있는 앙드란
곳에서 만나자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스페인 국경지대입니다. 프랑코는 이때 히틀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스페인의 운명,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미 계산하고 갔습니다. 히틀러가 오면은 틀림없이 우리 편에 서서 참전해가지고 영국을 같이 치자 이렇게 제안할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제안을 거절할 것이냐. 면밀한 작전을 가지고 히틀러를 만났습니다. 우선 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늦게 갔어요. 일부러 늦게 갔습니다. 심리전을 쓴 거죠. 히틀러를 화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차 안에서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코는 히틀러의 신경을 건드리는 작전을 썼습니다. 독일 편에 서서 참전할 각오는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내전을 치르느라고 국력을 다 소모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한테 뭐를 다오 해가지고 요구사항을 막 늘어놓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의 식민지를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럽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만약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의 식민지를 스페인에 넘겨버리면은 다른 식민지가 전부 드골이 지도하는 자유 프랑스 군으로 넘어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프랑코 만난 며칠 뒤에는 자기들이 프랑스에 세운 비시 정부, 일종의 괴뢰 정부인데 비시 정부의 페탕 원수를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페탕 원수가 반발할 것이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코는 히틀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이거 안 받아주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한 히틀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브랄터르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영국령입니다. 그 지중해와 이 대서양을 가르는 그 좁은 해협에 있는 그 요새죠. 이게 오랫동안 영국 영토인데 히틀러가 그러면 저것을 공격해가지고 스페인에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프랑코는 그 뜻은 고맙지만은 공격한다면 우리가 하지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은 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싹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몇 시간을 끌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프랑코는 좋은 이야기하면서 립서비스로 끝내고 독일과의 동맹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히틀러는 며칠 뒤에 자기 외무장관 리벤도르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솔리니를 만난 자리에서 프랑코와 다시 회담을 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생이빨 서너 개를 뽑는 게 낫겠다. 그러나 이 회담 때문에 프랑코가 살았습니다. 프랑코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전후에는 방공 노선으로 돌았습니다. 미국과 친해졌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프랑코가 독일 편에 섰더라면 전범 국가의 전범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뉘렌베르크 재판에서 전범 재판에서 사형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 일본과 이런 스페인, 프랑코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누구의 길을 가느냐? 프랑코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바보짓한 일본 군부의 길을 갈 것이냐?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뭐냐? 미국이 대표하는 서방세계 자유진영 해양문화권에 설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있는 대륙문화권에 설 것이냐? 어디에서 서서 한국이 활로를 찾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계산 분명히 잘 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 계산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계산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과 협조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 이것 또한 고려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냐, 한미동맹 해체냐의 기로에서 선택할 길이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를 선택을 하다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오히려 샌드위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계산은 분명합니다. 현실도 분명하고 힘의 관계에서도 선택은 분명합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이 좌파적 이념과 세계관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어떤 경우는 종교적 확신으로까지 집착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현실을 알게 됩니다. 가장 고급 정보를 받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참모들은 아마 달라져도 한참 늦게 달라질 거예요. 저는 주변에 있는 극좌파 참모들의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한 시금석이 한미군사훈련 재개냐 아니면 또 연기냐인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과 타협해야 됩니다. 타협이 나쁜 게 아닙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하나의 첫 계기가 되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좋고 대한민국도 좋고 상방이 다 좋은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